너, 내 아들 부인이라며?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님, 여긴 은행이에요. 조용히 하시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따위 직업을 가지고 있다니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내가 오늘 내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내 며느리가 은행 직원이라니 창피해서 못 살겠어.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후 2시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고객들로 붐볐다. 최가은은 12번 창구에서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예금 입출금, 통장 정리, 대출 상담. 5년차 은행원으로서 그녀는 능숙하게 고객들을 응대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오세요. 가은이 다음 번호를 호출하자 한 여성이 창구로 다가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성. 가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오명숙이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명숙은 가은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너 내 아들 부인이라며?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다. 가은은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여긴 은행이에요. 조용히 하시죠.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창구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계속 소리쳤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따위 직업을 가지고 있다니.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가은의 동료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지점장이 급히 나왔지만 명숙은 더욱 흥분했다. 그녀는 창구 너머로 손을 뻗어 가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내가 오늘 내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가은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고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하지만 명숙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명숙의 손을 떼어냈다. 지점장과 보안 요원이 명숙을 강제로 끌어냈다. 명숙은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내 며느리가 은행 직원이라니.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은행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가은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가은은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했다. 5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냉대받았지만 이건 너무했다. 직장에서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그날 오후 은행 입구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60대 후반의 초로한 남자 최동석이었다. 그는 딸 가은을 만나러 은행에 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다. 동석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한성무역에 빼앗겼던 그날.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오명숙의 남편이었다. 동석은 사업을 잃고 몰락했다. 가족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겼고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딸 가은을 혼자 키우며 근근히 살아왔다. 그리고 가은이 한성무역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반대할 수 없었다. 딸이 행복하다면 과거는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 저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인간이었다. 동석은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동석이야. 무슨 일이야? 태준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태준. 동석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현재 대형 투자회사의 대표였다. 동석이 사업을 잃었을 때 태준은 그를 도우려 했지만 동석은 거절했다. 하지만 태준은 혼자서 성공했고
늘 동석의 복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성무역 말이지? 그래. 이제 30년 전 빚을 갚을 시간이야. 전화가 끊기고 동석은 은행을 바라봤다. 딸 가은이 다시 창구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다. 동석은 눈물이 났다. 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동석은 더 이상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30년 동안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가은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두피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도 섞여 있었다. 이제 그만이에요.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예요. 가은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은아,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동석은 딸의 목소리에서 결의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딸. 이제 우리가 빼앗긴 걸 되찾을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한성무역 본사는 혼란에 빠졌다. 재무팀장이 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한성무역 회장 한석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100억 규모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무팀장을 바라봤다. 이유가 뭐야? 신용등급 재평가 결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다른 은행들도 같은 통보를 보냈습니다. 석진의 손이 떨렸다. 한꺼번에 모든 은행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성무역을 공격하고 있었다. 오명숙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어? 석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당신 요즘 누구 건드린 거 없어? 명숙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건드려? 생각해봐. 갑자기 은행들이 전부 대출을 회수하겠대. 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가은 따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냥 회사 문제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전화가 끊기고 명숙은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한성무역은 30년 역사의 탄탄한 회사였다. 이 정도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이유는 모두 비슷했다. 내부 방침 변경, 거래 구조 재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성무역을 버리는 것이었다. 한도윤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영업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거래처들에게 확인해 봤는데 모두 같은 투자회사로부터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투자회사요? 태준인베스트먼트입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회계팀장은 얼굴이 굳었다. 태준인베스트먼트. 그 회사가 움직였다면 이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회사는 조용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투자회사입니다. 한번 타겟을 정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다. 누군가 한성무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그날 저녁 가은은 평소처럼 퇴근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최동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시작된 거예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딸. 태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가은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한성무역의 재정 구조는 생각보다 취약해.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이야.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 도윤을 사랑했지만 시댁의 모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아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동석은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은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평소처럼 살면 돼. 하지만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함께 할래요. 제가 당한 일이잖아요. 동석은 딸의 눈빛을 보고 놀랐다. 그 눈빛은 결연했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가은은 이미 결심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다. 가은아, 내 아버지. 무슨 일 하시지? 가은은 설거지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작은 사업 하세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서. 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태준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이태준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화면에는 한성무역의 주가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었다. 동서가 이제 시작이야. 30년 전 내가 당한 일 그들도 똑같이 겪게 될 거야. 태준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다음 단계의 공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성무역은 곧 무릎을 꿇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무역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다. 회사는 순식간에 시가총액의 절반을 잃었다. 명숙은 뉴스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파국은 이제부터였다. 한 달이 지났다. 한성무역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채권자들이 회사 문 앞에 몰려들었다. 한석진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매각한 자산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최종 매수자는 알 수 없는 개인 명의였다. 도윤은 법무팀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법무팀장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왔다. 이사님,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최가은. 그의 아내 이름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최가은 씨 명의로 우리 회사 주식이 35%가 매입돼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액으로 나눠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다. 가은이 회사 주식을 샀다고. 그것도 35%나? 그녀에게 그럴 돈이 어디 있었던 것인가? 더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매각된 자산들도 모두 최가은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즉, 최가은 씨가 현재 한성무역의 최대 주주입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회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은이 회사의 주인이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다. 가은이 퇴근하자마자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가은아? 가은은 서류를 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보이는 대로예요.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고. 정확히는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사신 거예요. 몇 년 전부터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가은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았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죠. 도윤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수를 한 거야? 복수가 아니에요. 되찾은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었던 걸.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가은은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은행에서 저한테 했던 것 기억하세요? 제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죠.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무슨 마지막 기회? 제가 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5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냉대받았어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날 어머님은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하자고. 도윤은 아내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순하다고만 생각했던 가은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한편 최동석은 이태준과 함께 한성무역 본사 앞에 서 있었다. 빌딩에는 매각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동석아, 이제 이 회사는 내 딸 것이야. 동석은 눈물을 흘렸다. 30년이야, 태준아. 30년 만에 돌려받았어. 태준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야. 무슨 말이야? 가은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 모든 복수의 진짜 방아쇠가 누구였는지. 동석은 친구를 바라봤다.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은이가 은행에서 처리한 서류 기억나? 한 달 전에.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은은 업무상 한성무역의 대출 승인 서류를 처리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절차대로 서명했을 뿐이었다. 그 서류에는 특수 조항이 숨어 있었어. 내가 법률팀과 함께 만든 거야. 그 조항 때문에 한성무역의 모든 계좌가 묶이고 자금이 동결됐어. 동석은 놀라 입을 벌렸다. 그럼 가은이가? 그래. 가은이 자신이 복수의 방아쇠를 당긴 거야. 자기도 모르게. 동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애한테 말해야 하나? 아직은 아니야. 마지막 반전은 따로 있으니까. 그날 밤 가은은 회사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성무역의 원래 소유주 명단. 30년 전 자료였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는 최동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은은 손이 떨렸다. 한성무역은 원래 아버지의 회사였다. 시댁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빼앗긴 것이었다. 아빠, 이게. 가은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복수라고 하지 않고 되찾는다고 했을까?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말로 빼앗긴 것을 되찾은 것이었다.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30년.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최가은은 한성무역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가은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녀에게는 물어봐야 할 것이 많았다. 최동석은 작은 사무실에서 딸을 맞이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죠?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은아. 한성무역은 이제 내 것이야. 원래 우리 것이었던 회사를. 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빠, 그런데 제가 한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은행 업무만 했을 뿐인데. 동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가은아, 이거 기억나니? 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달 전 그녀가 은행에서 승인 서명한 한성무역의 대출 서류였다. 그녀는 단순히 업무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이게 왜요? 이 서류 안에 특수 조항이 있었어. 태준이가 법률팀과 함께 만든 거야. 가은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을 발견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회수 및 담보 자산 압류 가능. 그리고 그 기준은 교묘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 서류를 제가 승인했고, 그래. 내가 서명한 순간 한성무역의 계좌가 묶이고 자금이 동결됐어. 그게 시작이었어. 가은은 손이 떨렸다. 자신이 복수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빠는 제가 이걸 모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동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몰랐을 뿐 모든 결정 버튼은 내가 눌렀어. 이 서류를 승인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었어. 그날 은행에서 당한 일이 없었다면 넌 이 서류를 거절했을 거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테니까. 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명숙이 은행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 그녀는 분노와 굴욕감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승인했던 것이다.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않았다면 복수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내게 마지막 모욕을 줬어. 그리고 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 거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가은은 눈물이 났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30년 준비, 이태준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자신의 선택. 아빠, 이제 끝난 건가요? 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되찾는 거다. 그날 오후 한성무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은이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저는 한성무역의 새로운 대표이사 최가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가은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한성무역은 30년 전 제 아버지 최동석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겼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가은은 계속 말했다. 오늘 저는 이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동석산업으로. 박수가 터져나왔다. 가은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동석은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30년. 긴 세월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은은 폐허가 된 시댁의 저택을 찾아갔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다. 명숙과 한석진은 이미 이곳을 떠났다. 가은은 대문 앞에 서서 그날을 떠올렸다. 명숙이 은행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 그 모욕이 없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달랐을 것이다. 어머님, 제가 조용히 살게 내버려 뒀어야 했어요. 가은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되찾은 것이었다. 며칠 후 도윤이 가은을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다. 가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가은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서명했다. 저도 미안해요, 도윤 씨.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동석산업 재개 소식이 열렸다. 회사는 새롭게 단장됐고 직원들도 새로 채용됐다. 현판식에서 최동석이 말했다.
30년 전 저는 이 회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딸이 되찾아줬습니다. 동석은 가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가은아, 고마워. 내가 아빠의 이름을 되찾아줬구나. 가은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그날 저녁 가은은 은행을 사직했다. 더 이상 창구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석산업의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30년 만에 가족의 명예를 되찾은 딸이었다. 가장 조용한 복수가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 명숙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었다. 그리고 가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되찾았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30년이 걸렸지만 최가은은 그것을 증명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